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오랜만에 19세기 일본 역사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본사는 2년 전에 고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괄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때 말씀 안 드리고 뛰어넘었던 사항 위주로 한 발짝만 더 깊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좋아요 구걸 좀 해봅니다. 요즘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구독자도 잘 늘지 않아서 여러모로 채널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일본에는 서양 열강이 통상 요구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쿠가와 막부는 1825년 외국 선박을 보면 무조건 타격하라는 이국선 타격령을 발표함으로써 쇄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42년 청나라의 아편전쟁 패배 소식이 전해지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기존 정책을 폐지하고 외국 선박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면서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운건책으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1852년 나가사키에 입국한 네덜란드 선박은 막부에 오란의 풍설설을 전해주며 곧 미국의 함대가 일본에 입항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이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도만을 중심으로 해안 방어 태세를 강화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은 엄청난 산업 발전으로 인하여 중국에 대한 수출이 필수적이었는데 그 중간 기점으로서 일본과의 접촉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 최대의 포경 국가이면서 일본 근해에서도 고래를 잡았기 때문에 배의 수리나 선원의 휴식 등 기타 이유로도 일본의 개항이 꼭 필요했습니다. 1853년 7월 예정대로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동인도 함대 소속의 군함 4척이 에도만의 우라가항에 나타났습니다. 미국 동서를 가로질러 항해할 수 있는 파나마 운하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당시는 파나마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페리 제독은 미국의 노폭항을 떠나 대서양을 건너 마데이라 제도, 케이프타운, 실론섬, 싱가폴, 상해 등을 거쳐 에도만으로 들어오는 힘든 여정을 마친 상태였는데요. 19세기 일본 선박은 도료를 바르지 않고 나무 그대로 배를 만들었지만 서양의 배들은 나무의 부패를 막고 방수를 위해서 검고 끈적이는 타르를 칠했기 때문에 일본인은 그 배를 구로훈해라고 불렀습니다. 구로훈해는 예포를 쏘면서 함대의 힘을 과시하였고 페리 제독은 우호 통상의 내용을 담은 미국 필모어 대통령의 국서를 전달하면서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듬해 봄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며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더 많은 군함을 보게 될 것이고 무력도 사용하겠다고 경고한 후 돌아갔습니다. 막부의 눈앞에 실제로 나타난 흑선의 출현과 대포의 위력은 막부는 물론이고 일본 열도 전체에 공포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듬해 1월이 되자 페리 제독은 이번에는 7척의 흑선을 가지고 에도에 다시 입항했습니다. 결국 막부는 미국의 요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1854년 3월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모다, 하코다테의 개항과 무역 허용, 표류선언 구조 및 물자 공급, 영사 주재 허용, 최애국 조항 등이 담겼는데 미국으로서는 광범위한 통상조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애국 대우 외에는 뚜렷한 이점이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반대 세력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단은 물러났는데요. 이후 일본에 주재한 초대 영사 타운젠드 해리스를 통해서 꾸준히 통상의 완전 자유를 요구한 끝에 4년 후인 1858년 2월 드디어 미일 소통상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요코하마, 하코다테, 니가타, 고베, 나가사키 등 5개 항구가 전면 개방되었고 무역을 전면 자유화했으며 협정 관세를 채택하고 외국인에 대한 영사재판권 인정 등 불평등한 내용이 수용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다른 열강에게도 전해졌고 도쿠가와 막부는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도 통상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본이 드디어 서양 열강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에 강제로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평등 조약은 그 자체로 일본 국민에게 자존심에 대한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는 국민들의 물질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었죠. 따라서 일본 사회는 엄청난 풍파가 발생하며 서양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막부파와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야 한다는 양위파로 분열하며 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1858년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자
고메이 덴노는 자신과 협의 없이 마음대로 조약을 체결한 것을 문제 삼으며 치커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덴노라는 용어인데요. 저스티스 채널은 앞으로도 일본사를 다루면서 덴노라는 용어를 사용할 예정인데 예전부터 이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명시한 호칭은 천황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천황을 공식 용어로 인정하고 이를 공문서 등에 명확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간된 한국사에는 일본어 발음인 덴노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지요. 대한민국 어떤 정부에서 이 용어를 확정시킨 것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의도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덴노는 그저 고유명사로 일본인이 자신들의 왕을 덴노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나폴레옹을 나폴레옹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정도로 불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음차한 것일 뿐 의미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이 상대국을 배려하는 성숙한 현대 국가의 에티켓이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음차한 것뿐이라 하더라도 천황이나 덴노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일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직은 국민 정서상 더 낫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논리도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생각도 그렇게 따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천황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논리도 일부 소개해드리면 천황이라는 용어에는 아직도 일본이 왕정 국가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보다 덴노가 먼저 등장하는 낡은 헌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천황을 그대로 불러줌으로써 일본 사회의 후진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종의 멸칭으로서 천황을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천황이라고 부른다고 위키백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채널은 역사를 말하는 입장에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채널 개설 시부터 일관되게 덴노라고 호칭해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비록 허울 뿐이었지만 외관상 쇼군은 덴노의 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례적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덴노의 허가를 득하는 형식을 갖춰야 했지요. 하지만 고메이 덴노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막부의 힘이 강했다면 거부하지 못했겠지만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는 굴욕을 통해서 쇼군과 막부의 힘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덴노는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덴노를 중심으로 하는 양위파가 막부를 비판하면서 막부와 대립하는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대결 초반의 막부는 다이로 이이나우스케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 진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안세이의 대옥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불만 세력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고 1860년 3월 이이나우스케 암살 사건, 즉 사쿠라다몬 사건이 발생하고 그에 이어서 친막부 인사 및 서양인에 대한 테러도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1862년에 대표적 웅번인 사스마 번주의 아버지 시미즈 히사미스의 행렬이 요코하마의 나마무기 마을을 지나갈 때 길가에 엎드려야 하는 일본의 전통을 이행하지 않은 영국인 4명을 동행하던 무사가 그 자리에서 단칼에 베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나마무기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로 영국 정부는 크게 분노했고 막부와 사스마번에서 칼을 쓴 무사를 처형하고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막부는 영국의 요구를 수용하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번을 장악한 무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결과 영국이 7척의 함대로 사스마번을 응징했는데 이것이 사스에이 전쟁입니다. 전쟁 결과는 뻔했지만 패배로 인하여 사스마번은 서양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선회하였습니다. 한편 이 시기 양이론자들은 또 다른 웅번인 조슈번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면서 막부를 압박했는데요. 그 결과 막부는 1863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양의를 실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이 되자 막부는 실제로 양의를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조슈번이 시모노세키 해협을 통과하는 미국 상선을 포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슈번은 막부의 약속을 근거로 막부의 명령을 따른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막부에 떠넘겼습니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연합하여 보복에 나섰는데 그것이 바로 시모노세키 전쟁입니다. 4개국 연합 함대는
손쉽게 시모노세키를 점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연합군이 시모노세키 포대를 점령한 모습이죠. 조슈번 역시 사스마번과 마찬가지로 서양 군대의 위력을 실감했고 똑같은 교훈을 얻으며 무조건적인 양위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조슈번에서는 새롭게 도막파가 형성되었는데 그들은 기존의 무조건적인 양위론 대신 개국 노선으로 입장을 변경하며 군사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조슈번과 사스마번이 1866년 사초 동맹을 체결한 것이고 막부를 타도하자는 도막운동은 다시 한번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전과의 차이점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그 기치가 조낭양위에서 개국 노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죠. 막부는 마치 죽다 살아나서 다시 강력해진 초사이어인을 만난 꼴이었는데 서양의 신식 무기로 새롭게 무장한 사초 동맹의 도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1867년 10월 에도 막부의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조정 대신과 다이묘들을 불러서 쇼군의 지위를 내려놓는다는 대정봉안을 발표했습니다. 쇼군의 지위를 내려놓는다는 것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정권을 덴노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꼼수는 있어서 실제로 대정봉안은 반막부 세력의 요구를 일부만 들어줄 뿐 실상은 군권을 지킴으로써 도쿠가와 가문의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도막파는 1868년 1월 왕정 복고 쿠데타로 응수했고 사스마 조슈 연합군이 덴노의 궁정을 장악하고 덴노의 이름으로 왕정복고 대호령을 내려서 막부를 폐지했음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이 거셌는데요. 친막부 세력 역시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이 마지막으로 붙은 것이 보신전쟁입니다. 1868년 1월 사스마와 조슈번 연합군과 도쿠가와군이 도바 후시미에서 펼친 전투를 비롯해서 4월에 연합군이 에도성에 입성하고 5월에 나가오카성 전투, 8월에 아이즈 전투, 1869년 5월에 고류가쿠 전투 등을 통하여 치열하게 싸운 끝에 반막부 세력인 일본 신정부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60년간 이어온 도쿠가와 막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페리 제독의 일본 방문부터 메이지 유신이 펼쳐지기 전까지, 즉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왕정이 복구된 시기까지 19세기 중반 일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이지 유신의 내용을 지난 영상보다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메이지 유신 편에서 대략 얼개는 잡아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중에게 잘 소개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같이 다뤄볼 예정이오니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보기와 미리 보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지난 메이지 유신 편을 한번 보시고 시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